노비 주제, 정녕 네가 맞아야 정신 차리겠느냐? 넌 나의 물건이니 걔도 내 거란 말이다. 조선 철종 연간 경상도 어느 산골 마을엔 덕녀라는 색시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25쯤 되었는데 얼굴은 동그스름하게 생겼습니다. 몸집은 보통이 아니었지요. 이 색시가 참 통통했습니다. 키는 그리 크지 않았는데 몸은 두둑하니 살이 올라서 걸어다니는 모습이 느릿느릿했습니다. 덕녀는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홀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친척이라고는 먼 시골에 사촌 하나 있었지만 그마저도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지요. 그래서 마을 부잣집에 여종으로 들어가 먹고 살고 있었는데 그 집 주인이 바로 박만석이라는 영감이었습니다. 아이고, 이 박만석이란 영감탱이가 얼마나 심술궂은지 말입니다. 재물은 산더미처럼 쌓아놓고도 머슴들 밥은 쥐꼬리만큼 주고 일은 소처럼 부려먹는 게 아니겠습니까? 논밭이 20마직이나 되고 쌀독이 5개나 되는 부잣집인데도 머슴들에게는 보리밥에 된장국만 주었습니다. 반찬이라고 해봐야 김치 몇 점이 전부였지요. 동네 사람들이 뒤에서 구두쇠방 영감, 쇠똥구리 영감이라고 수군거릴 정도였습니다. 장에 나가도 한 푼이라도 깎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머슴들 옷도 해지고 달아서 누더기가 되어도 새로 해주지 않았지요. 박만석의 집에는 머슴이 넷이 있었는데 덕녀는 그 중에서도 제일 천대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말입니다. 덕녀가 워낙 뚱뚱하다 보니 일을 해도 다른 머슴들보다 느렸고 밥은 많이 먹으니 박만석이 눈의 가시로 여겼던 게지요. 이 뚱보 계집아, 밥은 소만큼 처먹으면서 일은 왜 이리 느리냐? 박만석이 호통을 치면 덕녀는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대꾸라도 했다간 당장 쫓겨날 판이었으니 꾹 참을 수밖에 없었지요. 더 기가 막힌 건 박만석의 마누라였습니다. 박씨 마누라는 덕녀를 볼 때마다 코웃음을 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저런 뚱보가 시집이나 가겠나? 쯧쯧, 밥통만 크면 뭐하나. 저 나이 먹도록 혼처 하나 안 들어오는 게 당연하지. 박씨 마누라가 이렇게 말하면 옆에 있던 다른 머슴들도 키득키득 웃곤 했습니다. 덕녀는 그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내색할 수가 없었지요. 그저 고개만 더 숙이고 눈물을 삼킬 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덕녀를 보면 수군거렸습니다. 장에 나가면 아낙네들이 힐끔힐끔 쳐다보며 귀에서 속닥거렸지요. 저 색시 참 뚱뚱하구먼. 저러니 시집을 못 가지. 박 영감댁에서 머슴살이 한다지. 그 인색한 양반 밑에서 밥은 제대로 먹기나 하는지 모르겠네. 밥을 많이 먹어서 저리 살이 쪘나 보지. 에그머니, 저러고도 부끄럽지 않은가. 덕녀는 그런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도 없었지요. 그저 빨리 보리를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덕녀의 유일한 친구는 복실이라는 강아지였습니다. 이 복실이란 녀석도 참 특이했는데 강아지 주제에 배가 두둑하니 불룩 나온 게 마치 항아리 같았지요. 털은 누렇고 귀는 축 처져 있었는데 걸어다니는 모습이 뒤뚱뒤뚱해서 볼 때마다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꼬리는 짧고 통통했고 다리도 짧아서 뛰어다닐 때면 온몸이 출렁거렸습니다. 복실이는 원래 박만석이 키우던 개였는데 하도 먹기만 하고 쓸모가 없다고 내쫓으려 했었지요. 집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사냥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밥만 축 내니 박만석이 골치 아파했습니다. 이 쓸모없는 게 자실, 밥만 처먹고 하는 일이 뭐냐? 당장 내쫓아버려야겠어. 박만석이 막대기를 들고 복실이를 쫓아내려 했을 때였습니다. 덕녀가 불쌍히 여겨 말렸지요. 나으리, 제가 제 밥을 조금씩 떼어 먹이겠사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시옵소서. 덕녀가 애원하자 박만석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뚱보끼리 정이 드는 모양이로구나. 좋아, 내 밥을 주는 거라면 상관없지. 하지만 내 밥 한 톨이라도 죽는다면
그때는 둘 다 내쫓을 줄 알아라. 그날부터 덕녀는 자기 밥을 조금씩 떼어 복실이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복실이는 덕녀만 졸졸 따라다니게 되었지요. 덕녀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 따라다녔습니다. 밭에 가면 밭둑에 앉아 기다렸고, 빨래하러 가면 개울가에서 기다렸습니다. 장작을 패러 가면 장작더미 옆에 앉아 있었고, 외양간 청소를 할 때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덕녀는 새벽부터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있었는데, 복실이가 옆에 앉아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지켜보고 있었지요. 덕녀는 쓸다 말고 복실이를 내려다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복실아, 세상에서 너만 내 편이구나. 고맙다. 덕녀가 중얼거리자 복실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덕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망울이 참 맑고 순해 보였습니다. 마치 덕녀의 말을 다 알아듣는 것 같았지요. 그때였습니다. 박만석이 사랑채에서 나오더니 벼락같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게으른 년, 해가 중천에 떴는데 아직도 마당 쓸고 있어. 얼른 정지에 가서 아침상 차려. 사실 해는 이제 막 떠올랐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박만석은 늘 이런 식이었지요. 박만석의 고함 소리에 덕녀는 화들짝 놀라 빗자루를 내던지고 정지로 뛰어갔습니다. 복실이도 뒤뚱뒤뚱 따라갔지요. 정지에 들어가니 다른 머슴 하나가 벌써 와서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석 달 전에 들어온 젊은 머슴이었는데 덕녀보다는 나았지만 역시 박만석한테 구박을 받는 처지였지요. 덕녀는 황급히 쌀을 씻어 솥에 안치고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는데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또 꾸중을 들을까 봐 겁이 났던 게지요. 불을 지피느라 땀이 비 오듯 쏟아졌지만 쉴 틈이 없었습니다. 밥을 지어 상을 차려 사랑채로 들고 가니 박만석과 박씨 마누라가 상을 받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야? 반찬이 이것밖에 없어. 나물 하나 더 해오지 않고. 박씨 마누라가 짜증을 내며 말하자 덕녀는 얼른 대답했지요. 죄송하옵니다, 마님. 당장 더 해오겠나이다. 덕녀는 또다시 정지로 달려가 나물을 무쳐서 가져왔고 그제야 박만석 부부는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덕녀는 한쪽 구석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혹시 또 심부름이 있을까 싶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리가 저리고 배는 고팠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지요. 밥을 다 먹은 박만석이 덕녀를 힐끔 보더니 오늘 할 일을 지시했습니다. 밭에 가서 김을 메고 빨래를 하고 장작을 패고 저녁에는 외양간 청소까지 하라는 겁니다. 해가 20개라도 모자랄 판이었지요. 덕녀는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어쩌겠습니까? 먹고 살려면 참아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덕녀는 박만석 부부가 먹고 남은 밥을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찬밥이었지만 배가 고파서 맛도 모르고 삼켰지요. 복실이에게도 밥 한 숟갈을 떼어 주었습니다. 복실이는 냠냠 맛있게 먹었습니다. 덕녀는 밭으로 향했고 복실이도 뒤뚱뒤뚱 따라왔습니다. 밭에 도착해서 호미를 들고 김을 매기 시작했는데 해는 뜨겁게 내리쬐고 땀은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뚱뚱한 몸이라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주르륵 흘렀지요. 복실이는 밭둑에 앉아서 혀를 날름거리며 덕녀를 지켜봤습니다. 가끔 덕녀가 쉬면 다가와서 덕녀 손을 핥아주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덕녀는 복실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복실아, 너도 덥지? 그늘로 가서 쉬렴. 하지만 복실이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덕녀 곁을 지킬 뿐이었지요. 한낮이 되자 해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덕녀는 이마에 땀을 닦으며 잠깐 쉬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마을 아낙네 둘이 지나가는 게 보였지요. 아낙네들이 덕녀를 보더니 수군거렸습니다. 저기 박영감댁 동보 계집 있네. 저러고도 밥을 많이 먹는다니 기가 막히지. 일은 느린데 밥은 많이 먹으니 박영감이 속 터지겠어. 저런 머슴 두면 뭐 하나? 소리가 덕녀의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덕녀는 고개를 더 숙이고 호미질을 계속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지요.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질 무렵 덕녀는 겨우 바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땀범벅이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지만 쉴 틈이 없었습니다. 빨래를 하고 장작을 패고 외양간 청소까지 해야 했으니까요. 개울가로 가서 빨래를 시작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방망이로 두드리는데 팔이 저리고 아팠습니다. 복실이는 옆에 앉아서 지켜봤지요. 가끔 개울물에 발을 담그며 놀았습니다. 빨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장작을 패기 시작했습니다. 도끼를 들어올리는 것도 힘겨웠습니다. 뚱뚱한 몸이라 힘은 있었지만 하루 종일 일을 하느라 기운이 빠진 상태였지요.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장작을 다 패고 나니 이제 외양간 청소만 남았습니다. 외양간으로 들어가 소똥을 치우고 여물을 갈아주었습니다.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밤이 되어서야 모든 일을 마친 덕녀는 헛간 구석에 가서 주저앉았습니다. 저녁밥은 먹을 겨를도 없었지요. 정지에 가보니 밥이 다 떨어져서 보리죽 조금만 남아 있었습니다. 덕녀는 그걸 복실이와 나눠 먹었습니다. 복실이가 옆에 와서 덕녀 무릎에 머리를 비비자 덕녀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사람 사는 건가 싶었던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구박만 받고 밥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잠도 편히 못 자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어 막막하더랬지요. 달빛이 헛간 문틈으로 새어 들어왔습니다. 덕녀는 복실이를 꼭 안고 흐느꼈습니다. 복실이는 가만히 있으면서 덕녀 손을 핥아주었지요. 복실아, 우리 언제쯤 이 고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덕녀가 중얼거렸지만 복실이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꼬리만 살랑살랑 흔들 뿐이었지요. 하나 덕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옆에 있는 이 뚱뚱한 강아지 복실이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질지를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덕녀는 새벽같이 일어나 마당을 쓸고 정지에서 아침상을 차렸지요. 박만석 부부는 여전히 트집을 잡았고 덕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참았습니다. 아침을 마치고 덕녀는 뒷산으로 나무를 캐러 갔습니다. 박씨 마누라가 오늘 저녁에는 나물이 있어야 한다고 했거든요. 복실이도 뒤뚱뒤뚱 따라왔습니다. 산길을 오르는데 복실이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코를 킁킁거리더니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지요. 꼬리를 흔들며 어느 방향을 가리키는 것 같았습니다. 복실아, 왜 그러니? 뭐가 있니? 덕녀가 물었지만 복실이는 계속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행동이었지요. 보통은 덕녀 옆에 얌전히 앉아 있는데 오늘은 무언가에 홀린 듯 킁킁거리며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어느 쪽으로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뒤뚱뒤뚱한 몸으로 제법 빠르게 달렸지요. 복실아, 어디 가니? 기다려. 덕녀는 황급히 복실이를 따라갔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복실이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산길을 헤치고 나무 사이를 지나며 따라갔지요. 복실이는 숲속 깊숙이 들어가더니 한 나무 밑에서 멈춰 섰습니다. 큰 소나무였는데 나이가 꽤 들어 보이는 고목이었지요. 복실이는 그 나무 밑에서 앞발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덕녀가 헐떡이며 다가갔습니다. 복실이는 열심히 땅을 팠습니다. 앞발로 파고 코로 흙을 밀어내고 또 파고 정말 열심히 파더랬지요. 덕녀가 다가가서 보니 복실이가 판 자리에 뭔가 있었습니다. 흙을 헤치고 꺼내 든 덕녀는 깜짝 놀랐지요. 산삼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귀한 산삼 말입니다. 크기는 작았지만 분명 산삼이었습니다. 덕녀도 어릴 적에 어머니한테서 산삼 그림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뿌리가 사람 모양처럼 생긴 게 틀림없는 산삼이었지요. 잎도 5개로 갈라져 있고 줄기도 붉은 빛이 돌았습니다.
덕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산삼은 귀한 약재였습니다. 병든 사람을 살리는 영약이라고 했지요. 장에 내다 팔면 꽤 큰 돈을 받을 수 있을 터였습니다. 덕녀는 조심스럽게 산삼을 캐기 시작했습니다. 뿌리가 상하면 값이 떨어진다고 어머니가 말씀하신 게 기억났거든요. 손가락으로 조심조심 흙을 파내고 뿌리를 다치지 않게 살살 꺼냈습니다. 산삼을 다 캐내자 덕녀는 치마폭에 조심스럽게 싸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복실이 머리를 쓰다듬었지요. 복실아, 내가 이걸 어떻게 찾았니? 대단하구나. 덕녀가 복실이 머리를 쓰다듬자 복실이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마치 자랑스러운 듯이 말이지요. 그런데 복실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코를 킁킁거리더니 다른 곳으로 뛰어갔습니다. 덕녀는 놀라서 또 따라갔지요. 이번에는 조금 더 멀리 갔습니다. 개울을 건너고 바위를 돌아서 갔습니다. 복실이는 또 다른 나무 밑에서 멈춰 섰습니다. 이번에는 참나무였지요. 복실이는 또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덕녀가 다가가 보니 역시나 산삼이 있었습니다. 이번 것은 조금 더 컸지요. 아까 것보다 2배는 되어 보였습니다. 덕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산삼을 찾다니. 평생 산에서 살아도 산삼 한 번 보기 힘들다는데 하루에 2번이나 찾다니 말입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덕녀는 복실이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복실이는 여전히 꼬리를 흔들며 덕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망울이 반짝반짝 빛났지요. 마치 나 잘했지? 하고 묻는 것 같았습니다. 덕녀는 2번째 산삼도 조심스럽게 캐냈습니다. 역시나 뿌리를 다치지 않게 살살 파냈지요. 치마폭에 넣으니 묵직했습니다. 그리고 복실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복실아, 내가 이걸 찾아낼 줄이야. 정말 신기하구나. 덕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쁨과 놀라움이 뒤섞인 목소리였지요. 하지만 복실이는 아직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3번째로 또 다른 곳을 향해 뛰어갔지요. 덕녀는 이제 알았습니다. 복실이가 산삼 냄새를 맡을 수 있다는 걸 말입니다. 복실이는 산등성이 너머로 갔습니다. 덕녀는 숨을 헐떡이며 따라갔지요. 뚱뚱한 몸으로 산을 오르니 힘들었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3번째 장소는 큰 바위 옆이었습니다. 복실이는 바위 그늘진 곳을 파기 시작했지요. 이번에는 좀 깊이 파야 했습니다. 복실이가 열심히 파고 덕녀도 손으로 도왔습니다. 드디어 나타난 3번째 산삼은 처음 2개보다 훨씬 컸습니다. 덕녀의 손바닥만 했지요. 뿌리도 굵고 튼튼해 보였습니다. 이 정도 크기면 장에서 은자 선원양은 받을 수 있을 터였습니다. 덕녀는 떨리는 손으로 3번째 산삼도 캐냈습니다. 정말 조심스럽게 뿌리 하나 다치지 않게 캐냈지요. 이제 치마폭이 묵직했습니다. 산삼 3뿌리가 들어 있었거든요. 복실이는 또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덕녀가 말렸지요. 복실아, 이제 그만 가자. 너무 많이 캐면 산신령님이 노하실지도 몰라. 덕녀가 말하자 복실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땅을 파지는 않았지요. 덕녀를 따라 산을 내려왔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동안 덕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복실이가 산삼을 찾아낼 수 있다니.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혹시 복실이가 보통 개가 아닌 걸까요? 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 해주신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옛날 옛적에 신령한 짐승들이 있었다고. 그 짐승들은 사람을 도와주고 복을 가져다 준다고 했지요. 혹시 복실이도 그런 신령한 존재는 아닐까요? 마을 어귀에 다다르자 덕녀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산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만석한테 말하면 당장 빼앗길 게 뻔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났느냐? 내 산에서 났으니 내 것이다. 박만석이 그렇게 우길 게 분명했지요. 그리고 복실이가 산삼을 찾는다는 걸 알면 복실이를 빼앗아 가서 자기가 쓸 게 뻔했습니다.
덕녀는 산삼을 옷 속 깊숙이 숨겼습니다. 아무한테도 들키면 안 되었습니다. 나무를 몇 개 캐서 바구니에 담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집에 도착하니 박만석이 사랑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덕녀를 보더니 눈을 흘겼습니다. 2년이 나물 캐러 간다더니 이제야 오느냐? 산에서 놀다 왔나? 덕녀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하옵니다. 나으리. 나물이 잘 없어서 멀리까지 갔사옵니다. 박만석은 코웃음을 쳤지만 더 이상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덕녀는 재빨리 정지로 들어가 나무를 손질했지요. 옷 속에 숨긴 산삼이 자꾸 신경 쓰였지만 태연한 척했습니다. 저녁상을 차려 박만석 부부에게 갖다 드리고 덕녀는 헛간으로 갔습니다. 복실이가 이미 헛간에서 기다리고 있었지요. 덕녀는 사방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 옷 속에서 산삼을 꺼냈습니다. 달빛 아래서 산삼이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정말 귀한 것이었지요. 새 뿌리를 나란히 놓고 보니 감개무량했습니다. 이게 다 복실이 덕분이었습니다. 덕녀는 복실이를 꼭 안아주었지요. 복실아, 정말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평생 이런 걸 볼 수 없었을 거야. 복실이는 꼬리를 흔들며 덕녀 손을 핥았습니다. 덕녀는 생각했습니다. 이걸 팔면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어디서 팔아야 할까요? 마을장에서 팔면 소문이 퍼질 게 뻔했습니다. 그러면 박만석이 알아챌 거였지요. 저 뚱보 여종이 산삼을 팔았다더라. 어디서 났을까? 혹시 박영감댁 산에서 캔 거 아닌가? 박영감한테 말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소문이 퍼지면 끝장이었습니다. 덕녀는 며칠을 고민했지요. 사흘째 되는 날, 덕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다음 장날에 이웃 고을장으로 가서 팔기로 한 겁니다. 그곳이라면 아는 사람이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 사이에도 복실이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덕녀가 또 산에 나물 캐러 갔을 때였지요. 복실이가 또 산삼을 찾아냈습니다. 이번에는 2뿌리였습니다. 덕녀는 놀랍기도 하고 걱정도 되었습니다. 산삼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의심을 받을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복실이가 찾아준 걸 그냥 둘 수는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캐서 또 옷 속에 숨겼지요. 이제 산삼이 5뿌리가 되었습니다. 덕녀는 헛간 구석 깊숙한 곳에 구덩이를 팠습니다. 그리고 산삼을 헝겊에 싸서 넣고 흙으로 덮었지요. 그 위에 짚을 쌓아 놓았습니다.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닷새 후 장날이 왔습니다. 덕녀는 박만석한테 말했습니다. 오늘은 장에 나가 실과 바늘을 사와야 한다고, 옷을 기워야 한다고 했지요. 박만석은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었습니다. 빨리 다녀와. 저녁상 늦으면 그땐 각오해라. 덕녀는 얼른 고개를 숙이고 나왔습니다. 산삼 3뿌리를 옷 속에 꼭 숨기고 복실이와 함께 이웃 고을로 향했지요. 나머지 2뿌리는 나중을 위해 남겨두었습니다. 이웃 고을까지는 1시즌쯤 걸렸습니다. 덕녀는 쉬지 않고 걸었지요. 복실이도 뒤뚱뒤뚱 따라왔습니다. 이웃 고을 장은 마을 장보다 훨씬 컸습니다. 사람들도 많았고 물건도 다양했지요. 옷 파는 가게, 농기구 파는 가게, 도자기 파는 가게, 먹을거리 파는 가게. 없는 게 없었습니다. 덕녀는 약재 파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간판에 만병통치 약방이라고 쓰여 있었지요. 안으로 들어가니 온갖 약재가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말린 약초, 뿌리, 나무 껍질. 냄새도 독특했습니다. 약재상 주인은 50줄쯤 되어 보이는 영감이었습니다. 수염이 길고 눈빛이 날카로웠지요. 덕녀를 보더니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덕녀는 조심스럽게 산삼을 꺼내 보였습니다. 영감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오호, 이거 산삼이로구먼. 어디서 났소? 영감이 물었습니다. 덕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지요. 뒷산에서 캤사옵니다. 영감은 산삼을 이리저리 살폈습니다.
뿌리를 만져보고 냄새도 맡아봤지요. 잎도 보고 줄기도 봤습니다. 한참을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거 진짜 산삼이 맞구먼. 크기도 제법 되고. 이 큰 놈은 은자단양 주겠소. 은자단양, 덕녀는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건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1년 내내 종살이를 해도 벌기 힘든 돈이었지요. 하지만 덕녀는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더 달라고 할 용기도 없었지요. 그저 고맙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감은 은자단양을 내주었습니다. 덕녀는 떨리는 손으로 받아 품속 깊이 넣었습니다. 나머지 산삼 2개도 팔았지요. 작은 것은 은자 1냥, 중간 것은 은자 3냥을 받았습니다. 합쳐서 은자 9냥이었습니다. 덕녀는 장을 나서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렇게 큰 돈을 손에 쥐어보기는 태어나서 처음이었지요. 복실이를 내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덕녀는 장에서 실과 바늘을 샀습니다. 박만석한테 보여줄 것들이었지요. 그리고 복실이한테 줄 말린 생선도 조금 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덕녀는 생각했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까? 당장 박만석한테서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돈을 모으면 언젠가는 자유로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복실이가 계속 산삼을 찾아준다면 혹시 모르지 않겠습니까? 집에 도착하니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덕녀는 재빨리 저녁상을 차렸지요. 박만석은 트집을 잡았지만 오늘은 그게 대수롭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덕녀는 헛간에서 은자를 꺼내봤습니다. 달빛에 비친 은자가 반짝거렸지요. 덕녀는 헛간 구석에 깊이 구덩이를 팠습니다. 나무 상자에 은자를 넣고 흙으로 덮었지요.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복실이가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덕녀는 복실이를 안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희망이 생긴 것 같았지요. 복실아, 우리 조금씩 돈을 모으자. 그러면 언젠가는 이 지독한 곳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야. 복실이는 꼬리를 흔들며 덕녀 손을 핥았습니다. 마치 알아듣는 것처럼 말이지요. 하지만 덕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복실이의 재주가 소문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말입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덕녀는 틈날 때마다 복실이와 함께 산에 갔습니다. 나무를 캐러 간다는 핑계였지요. 그럴 때마다 복실이는 산삼을 찾아냈습니다. 어떨 때는 한 뿌리, 어떨 때는 2뿌리를 찾아냈지요. 덕녀는 그때마다 조심스럽게 캐서 옷 속에 숨겨왔습니다. 그리고 장날마다 이웃 고을로 가서 팔았습니다. 한 달 만에 은자가 25냥이나 모였습니다. 덕녀는 믿을 수가 없었지요. 평생 벌어도 모으기 힘든 돈이었습니다. 모두 복실이 덕분이었습니다. 덕녀는 은자를 헛간 구석에 파묻어 두었습니다. 나무 상자에 넣고 깊이 묻었지요. 밤마다 혼자 꺼내 세어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조금만 더 모으면 박만석한테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디 멀리 가서 조그만 집이라도 얻어 복실이와 둘이 살 수 있을 것 같았지요. 하지만 세상 일이 그렇게 쉽게 풀리지는 않는 법입니다. 어느 날 덕녀가 이웃 고을장에서 산삼을 팔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나는데 누군가 덕녀를 불렀습니다. 이봐, 거기 박영감댁 여종. 덕녀는 멈춰 섰습니다. 돌아보니 마을 부자 최진사의 종놈이었습니다. 이름은 달칠이라고 했는데 주인 못지않게 교활한 자였지요. 달칠이 덕녀에게 다가왔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덕녀를 훑어봤습니다. 요새 자주 이웃 고을장에 가던데 무슨 일로 그리 자주 가는 게냐? 달칠이 물었습니다. 덕녀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태연한 척했지요. 실과 바늘을 사러 가고 기름도 사러 갑니다요. 그래. 그런데 말이다. 누가 그러는데 내가 약재상에 들어가는 걸 봤다더라. 무슨 약을 사러 간 게냐? 덕녀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들켰구나 싶었지요.
하지만 어떻게든 둘러대야 했습니다. 주인 나으리께서 배탈이 나셔서 약재를 사러 갔습니다요. 달칠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믿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지요. 박 영감이 구두쇠인 건 온 동네가 아는데 여종 주제에 약재를 사러 보냈을 리가 있나? 뭔가 숨기는 게 있구먼. 달칠이 이렇게 말하고는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가면서도 몇 번이나 뒤돌아보며 덕녀를 살폈지요. 덕녀는 불안했습니다. 달칠이 의심하고 있다는 게 분명했습니다. 조심해야 했지요. 그날 밤 덕녀는 복실이에게 말했습니다. 복실아, 당분간은 산에 가지 말자.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 복실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고분고분했습니다. 덕녀 말이라면 뭐든 따르는 게 복실이었지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덕녀는 산에 가지 않고 집안일만 했습니다. 밭을 메고 빨래를 하고 장작을 팼지요. 평소처럼 구박받으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넷째 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 진사가 박만석 집을 찾아왔던 겁니다. 최 진사는 마을에서 박만석 다음으로 부자였는데 둘은 사이가 그리 좋지 않았지요. 서로 재산을 자랑하며 으르렁거리는 사이였습니다. 그런 최 진사가 박만석을 찾아왔으니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덕녀는 사랑채 밖에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안에서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지요. 최 진사의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간사한 목소리였지요. 덕녀는 귀를 더 기울였습니다. 최 진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종놈 달칠이 이웃고을장에 갔다가 이상한 걸 봤다고 했습니다. 박만석 집 여종이 약재상에 들어가는 걸 봤다는 겁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봤다고 했지요. 그래서 달칠이 약재상 주인한테 슬쩍 물어봤답니다. 그 여종이 뭘 사러 왔냐고 말입니다. 약재상 주인이 말하길 사러 온 게 아니라 팔러 왔다고 했답니다. 무엇을 팔았냐고 물으니 산삼을 팔았다고 했답니다. 그것도 한두 뿌리가 아니라 여러 뿌리를 팔았다고 했지요. 최 진사가 말했습니다. 박만석 집 여종이 어디서 산삼을 그렇게 많이 구했겠냐고. 분명 박만석 집 뒷산에서 캔 게 틀림없다고 했습니다. 박만석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목소리가 커졌지요. 그년이 내 산에서 산삼을 캐서 팔았단 말이오? 최 진사가 대답했습니다. 그런 것 같소이다. 내 종놈이 직접 확인했으니 틀림없소. 여종 주제에 감히 주인 몰래 산삼을 캐서 팔다니. 이건 도둑질이나 다름없지 않소. 박만석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당장 그년을 불러오너라. 당장. 덕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들키고 말았구나 싶었지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하인이 나와서 덕녀를 불렀습니다. 덕녀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사랑채 안으로 들어갔지요. 박만석이 덕녀를 노려봤습니다. 눈에 불이 났습니다. 이 도둑년, 내가 내 산에서 산삼을 캐서 팔았다는 게 사실이냐? 박만석이 소리쳤습니다. 덕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을 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지요. 죄송하옵니다, 나으리. 덕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만석이 책상을 탁 치고는 죄송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냐? 내 산에서 난 산삼은 내 것이다. 내가 판 돈을 당장 내놓아라. 덕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한 달 동안 모은 은자를 내놓으라니. 그건 덕녀의 희망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자유를 얻으려 했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거역했다간 더 큰 벌을 받을 게 뻔했지요. 알겠사옵니다, 나으리. 가져오겠나이다. 덕녀가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박만석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당장 가져와. 한 푼이라도 숨기면 그땐 관아에 넘길 줄 알아라. 덕녀는 헛간으로 갔습니다. 복실이가 헛간에 있었는데 덕녀를 보고 꼬리를 흔들었지요. 하지만 덕녀는 울고 있었습니다. 덕녀는 구석에 파묻어둔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한 달 동안 모은 은자 25냥이 들어있었지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 다 내놓아야 한다니. 덕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지요. 덕녀는 은자를 들고 사랑채로 돌아갔습니다. 박만석 앞에 은자를 내려놓았지요. 박만석이 은자를 세어봤습니다. 눈이 반짝거렸습니다. 25냥이로구나. 인연이 제법 많이 모았구먼. 박만석이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옆에 앉은 최진사도 눈을 빛냈지요. 박 어르신, 그 여종이 어떻게 산삼을 그렇게 많이 찾았는지 아시오? 혹시 비법이라도 있는 게 아니겠소? 최진사가 물었습니다. 박만석이 덕녀를 노려봤습니다. 그래, 내가 어떻게 산삼을 찾았느냐? 산삼은 아무나 찾는 게 아닌데 말이다. 덕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복실이 이야기는 절대 할 수 없었지요. 복실이까지 빼앗길 게 뻔했으니까요.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옵니다. 덕녀가 말했습니다. 박만석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운, 한두 번도 아니고 그렇게 많이 찾았는데 운이라고? 뭔가 숨기는 게 있구먼. 최진사가 끼어들었습니다. 박 어르신, 혹시 그 여종한테 다시 산삼을 캐오라고 하시지요. 그러면 어떻게 찾는지 알 수 있지 않겠소. 박만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오 이년아. 내일 당장 산에 가서 산삼을 캐오너라. 못 찾아오면 매를 맞을 줄 알아라. 덕녀는 절망했습니다. 내일 산삼을 못 찾아오면 어떻게 하나요? 복실이 없이는 찾을 수가 없었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복실이를 데리고 가면 복실이가 산삼을 찾는다는 게 들통날 게 뻔했지요. 그러면 복실이를 빼앗길 게 분명했습니다. 덕녀는 진퇴양난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날 밤 덕녀는 헛간에서 복실이를 안고 울었습니다. 한 달 동안 모은 돈도 다 빼앗기고 내일은 산삼을 캐 오라고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지요. 복실아,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덕녀가 흐느끼며 물었습니다. 복실이는 덕녀 손을 핥아주었지요. 하지만 대답은 할 수 없었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덕녀의 눈물도 마를 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덕녀는 산으로 갔습니다. 박만석이 호통을 쳤거든요. 해가 지기 전까지 산삼을 캐 오지 못하면 매를 맞을 거라고 했지요. 덕녀는 혼자 산을 헤맸습니다. 복실이는 일부러 집에 두고 왔습니다. 복실이를 데리고 가면 비밀이 들통날 게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혼자서는 산삼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온종일 산을 뒤졌지만 산삼은커녕 비슷한 풀도 보이지 않았지요. 해가 서산으로 넘어갈 무렵 덕녀는 빈손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박만석이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지요. 인연이 빈손으로 왔구나. 산삼은 어디 있느냐? 박만석이 호통을 쳤습니다. 덕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하옵니다. 나으리. 아무리 찾아도 없었사옵니다. 박만석이 막대기를 들었습니다. 이 거짓말쟁이 년, 저번에는 그렇게 많이 찾아놓고 오늘은 못 찾았다고? 분명 뭔가 숨기는 게 있구먼. 박만석이 막대기를 휘둘렀습니다. 덕녀는 맞지 않으려고 몸을 움츠렸지만 막대기가 등을 때렸지요. 아팠습니다. 덕녀가 신음을 냈습니다. 박만석은 또 휘둘렸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덕녀는 울면서 맞았지요. 그때였습니다. 복실이가 헛간에서 뛰어나왔습니다. 뒤뚱뒤뚱 달려와서 박만석 앞을 가로막았지요. 으르렁거리며 덕녀를 보호했습니다. 이 개 자식이. 박만석이 복실이한테도 막대기를 휘둘렸습니다. 복실이가 맞고 깽깽 소리를 냈지요.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덕녀가 울면서 복실이를 안았습니다. 복실아, 됐어. 그만. 덕녀가 복실이를 끌어안고 헛간으로 들어갔습니다. 박만석은 침을 뱉으며 사랑채로 들어갔지요. 그날 밤 덕녀는 등에 맞은 자리가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마음이 더 아팠지요. 복실이도 맞았는데 말입니다. 복실아, 미안해.
내가 나를 보호하려다가 맞았구나. 덕녀가 복실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복실이는 꼬리를 흔들며 덕녀 손을 핥았지요. 이틀 후 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 진사가 다시 박만석을 찾아왔던 겁니다. 이번에는 뭔가 꾀를 낸 모양이었지요. 덕녀는 또 사랑채 밖에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안에서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 진사가 말했습니다. 저번에 여종이 산삼을 못 찾아왔다는 게 수상하다고 했지요. 분명 비법이 있는데 숨기는 게 틀림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자기가 직접 여종과 함께 산에 가서 지켜보면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산삼을 찾는지 알 수 있을 거라고 했지요. 박만석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같이 가겠다고 했습니다. 산삼을 찾는 비법을 자기도 알아야 한다고 했지요. 덕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따라온다니 이제 정말 끝장이구나 싶었습니다. 다음 날 박만석과 최 진사가 덕녀를 불렀습니다. 오늘 산에 가서 산삼을 캐라고 했지요. 자기들도 같이 가겠다고 했습니다. 덕녀는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섰습니다. 복실이도 뒤뚱뒤뚱 따라왔지요. 박만석이 복실이를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 쓸모없는 개도 따라오는구먼. 뭐 상관없지. 박만석은 복실이가 산삼을 찾는다는 걸 상상도 못했습니다. 최 진사도 마찬가지였지요.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덕녀는 일부러 느릿느릿 걸었습니다. 시간을 끌려고 했지요. 하지만 박만석이 재촉했습니다. 빨리 가지 못할까? 해 지기 전에 산삼을 찾아야 할 게 아니냐? 덕녀는 할 수 없이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복실이는 덕녀 옆을 따라왔지요. 산 중턱쯤 왔을 때였습니다. 복실이가 갑자기 코를 킁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쪽으로 뛰어가려고 했지요. 덕녀는 깜짝 놀라 복실이를 불렀습니다. 복실아, 이리 와. 하지만 복실이는 이미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뒤뚱뒤뚱 달려가서 한 나무 밑에서 멈춰 섰지요. 그리고는 앞발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박만석과 최 진사가 그 모습을 봤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쳐다봤지요. 저 개가 뭘 하는 거요? 최 진사가 물었습니다. 박만석이 다가갔습니다. 복실이가 판 자리를 보니 뭔가 있었습니다. 박만석이 흙을 헤치고 꺼내 들었지요. 산삼이었습니다. 박만석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최 진사도 달려왔습니다. 이게 산삼이 아니요? 저 개가 산삼을 찾아낸 거요. 최 진사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박만석은 복실이를 물끄러미 바라봤지요. 허허, 이 개 자식이 산삼을 찾는 코를 가졌구먼. 박만석이 중얼거렸습니다. 그 눈빛이 탐욕으로 번득였지요. 덕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들키고 말았구나 싶었습니다. 복실이를 빼앗길 게 분명했지요. 최 진사가 말했습니다. 박 어르신, 이 개를 팔지 않겠소. 내가 은자 100냥을 주겠소. 은자 100냥,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박만석이 눈을 빛냈지요. 하지만 박만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이 개는 내 것이니 팔 수 없소. 이 개로 내가 산삼을 캐면 되지 않겠소. 최 진사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그렇다면 같이 캐는 게 어떻겠소? 이 개로 산삼을 캐서 반반 나누는 거요. 박만석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그리하기로 하지요. 두 사람은 복실이를 데리고 산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복실이는 또 다른 곳에서 산삼을 찾아냈지요. 그리고 또 찾아냈습니다. 한 시즌 만에 산삼을 5뿌리나 찾았습니다. 박만석과 최 진사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지요. 허허, 이 개만 있으면 부자가 되겠구먼. 그렇고 말고 매일 산에 와서 산삼을 캐면 되지 않겠소. 두 사람은 흥분해서 떠들었습니다. 덕녀는 멀찌감치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지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복실이를 빼앗기고 말았구나 싶었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 박만석이 말했습니다. 이 개는 이제 내가 직접 키우겠다. 사랑채 옆에 계집을 만들어라. 덕녀는 눈물이 났습니다. 나으리, 복실이는 제가 키우던 개옵니다. 제발, 덕녀가 애원했지만 박만석은 손을 휘저었습니다. 닥쳐라. 이 개는 원래 내 것이었다. 내가 돌본 건 그저 내 허락을 받은 것뿐이다. 이제부터는 내가 직접 키운다. 덕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복실이는 덕녀를 돌아보며 킁킁거렸지요. 하지만 박만석이 복실이를 끌고 갔습니다. 그날부터 복실이는 사랑채 옆의 집에 갇혔습니다. 박만석이 직접 밥을 주고 돌봤지요. 덕녀는 멀리서 복실이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실이도 덕녀를 그리워했습니다. 덕녀가 지나갈 때마다 킁킁거리며 따라오려고 했지요. 하지만 줄에 묶여 있어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틀 후 박만석과 최진사는 다시 산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복실이만 데리고 갔지요. 덕녀는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복실이를 앞세우고 산을 헤맸습니다. 복실이는 산삼을 찾아냈지요. 하나, 둘, 셋. 또 여러 뿌리를 찾아냈습니다. 박만석과 최진사는 신이 났습니다. 산삼을 캐면서 벌써 얼마나 팔지 계산하고 있었지요. 이게 하나면 평생 놀고 먹겠소. 그렇고 말고 매일 산에 와서 산삼만 캐면 되지 않겠소. 두 사람은 웃으며 떠들었습니다. 하지만 복실이는 힘들어했습니다. 덕녀 없이 산삼을 찾는 게 싫었던 겁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찾았지요.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박만석과 최진사는 또 산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지요. 산삼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복실이는 열심히 산삼을 찾았습니다. 하나를 찾고 또 하나를 찾았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복실이가 어느 바위 밑을 열심히 파기 시작했습니다. 박만석과 최진사가 기대하며 다가갔지요. 복실이가 뭔가를 파냈습니다. 박만석이 얼른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산삼이 아니었습니다. 뿌리가 굵고 크긴 했지만 산삼과는 모양이 달랐지요. 냄새도 달랐습니다. 최진사가 코를 킁킁거리며 말했습니다. 이건 더덕이 아니요? 더덕이었습니다. 산삼이 아니라 그냥 더덕이었지요. 박만석이 얼굴을 붉혔습니다. 이게 자식이 더덕을 캐왔구먼. 산삼인 줄 알고 기대했더니 최진사도 실망했습니다. 더덕은 산삼만큼 귀하지 않았거든요. 값도 훨씬 쌌지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복실이는 또 다른 곳을 팠습니다. 이번에도 뭔가 큰 걸 찾아냈지요. 박만석이 기대하며 꺼내 들었습니다. 또 더덕이었습니다. 박만석이 화를 냈습니다. 이 쓸모없는 게 자식, 더덕만 찾아오다니. 복실이는 꼬리를 흔들며 박만석을 올려다봤습니다. 자기가 잘했다는 듯이 말이지요. 박만석과 최진사는 허탈했습니다. 산삼을 기대하고 왔는데 더덕만 잔뜩 했으니 말입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지요. 두 사람은 복실이를 재촉했습니다. 더 찾아라. 산삼을 찾으라고. 복실이는 또 열심히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더덕이었지요. 그 다음에도 또 그 다음에도 더덕만 찾아냈습니다. 박만석이 복실이를 발로 찼습니다. 이 못난 개 자식, 산삼은 어디 있고 더덕만 캐오느냐. 복실이는 깽깽 울었습니다. 하지만 산삼은 더 이상 찾지 못했지요. 해가 저물어갈 무렵 박만석과 최진사는 허탈하게 산을 내려왔습니다. 자루에는 더덕만 가득했지요. 복실이는 지쳐서 헥헥거리며 따라왔습니다. 발에 상처도 났고 털도 엉망이었지요. 집에 도착하자 박만석이 복실이를 계집에 쳐넣었습니다. 쓸모없는 개 같으니라고. 오늘은 밥도 주지 마라. 박만석이 소리쳤습니다.
복실이는 계집에 웅크리고 앉았지요. 밤이 되었습니다. 덕녀는 몰래 복실이한테 갔습니다. 복실이가 덕녀를 보고 꼬리를 흔들었지요. 덕녀는 자기 저녁밥을 조금 떼어서 복실이에게 주었습니다. 복실이는 냠냠 먹었습니다. 복실아, 힘들었지. 고생했어. 덕녀가 복실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복실이는 덕녀 손을 핥았지요. 덕녀는 생각했습니다. 복실이가 일부러 더덕만 찾은 건 아닐까. 복실이가 영리해서 박만석이 싫어서 일부러 산삼 대신 더덕을 찾은 건 아닐까. 덕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지요. 하지만 덕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더 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말입니다. 다음 날 박만석과 최진사는 또 산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멀리 가기로 했지요. 깊은 산 속에 가면 산삼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복실이도 끌고 갔습니다. 복실이는 지쳐 보였지만 박만석은 아랑곳하지 않았지요. 그리고 이번에는 최진사가 자기 종놈 달치리도 데리고 왔습니다. 산삼을 더 많이 캐려면 일손이 필요하다고 했지요. 4명이 산을 올랐습니다. 박만석, 최진사, 달치리, 그리고 복실이었지요. 덕녀는 집에 남았습니다. 산속 깊이 들어갔습니다. 평소에는 가지 않던 곳이었지요. 나무가 울창하고 풀이 무성했습니다. 짐승 소리도 가끔 들렸지요. 복실이는 코를 킁킁거리며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한 곳에서 멈춰 섰지요.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박만석이 달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산삼이겠지. 제발 산삼이어라. 박만석이 기대하며 말했습니다. 복실이가 뭔가를 파냈지요. 박만석이 집어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산삼이었습니다. 크고 튼튼한 산삼이었지요. 오, 드디어 산삼이로구나. 박만석이 기뻐하며 소리쳤습니다. 최진사도 달려와서 산삼을 봤지요. 허허, 역시 깊은 산에 오니 좋은 게 나오는구려. 두 사람은 다시 희망을 품었습니다. 복실이가 또 다른 곳을 찾아냈지요. 이번에도 산삼이었습니다. 박만석과 최진사는 신이 났습니다. 계속 더 깊이 들어갔지요. 하지만 너무 깊이 들어간 게 문제였습니다. 복실이가 또 한 곳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박만석과 최진사가 다가갔지요. 그때였습니다. 풀숲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지끈, 바스락. 달치리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비명을 질렀지요. 호랑이. 호랑이였습니다. 큰 호랑이가 풀숲에서 나타났지요. 눈이 번쩍이고 이빨이 드러났습니다. 박만석과 최진사는 얼어붙었습니다. 달치리는 다리가 풀려서 주저앉았지요. 호랑이가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살려주시오. 달치리가 울부짖었습니다. 호랑이는 달치리를 노려봤지요. 박만석과 최진사는 황급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자기들끼리 살겠다고 도망치려 했지요. 복실이는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복실이도 겁이 났지만 가만히 서 있었지요. 호랑이가 달치리한테 달려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복실이가 갑자기 짖기 시작했습니다. 멍멍멍멍. 복실이의 짖는 소리가 산에 울렸습니다. 호랑이가 복실이를 돌아봤지요. 복실이는 계속 짖으며 다른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호랑이의 관심을 끌려고 했던 겁니다. 호랑이가 복실이를 쫓아갔습니다. 복실이는 뒤뚱뒤뚱 도망쳤지요. 호랑이는 빨랐지만 복실이는 나무 사이로 숨으며 도망쳤습니다. 그 사이에 박만석과 최진사는 달치리를 끌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정신없이 도망쳤지요. 복실이는 한참을 도망치다가 개울로 뛰어들었습니다. 물을 첨벙첨벙 건너서 반대편으로 갔지요. 호랑이는 개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호랑이는 한참을 으르렁거리다가 돌아갔습니다. 복실이는 가까스로 살았습니다. 복실이는 젖은 몸으로 떨고 있었습니다. 무서웠지만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한참 후
복실이는 산을 내려갔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박만석과 최진사는 벌써 집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박만석이 복실이를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쓸모없는 개 같으니라고. 호랑이 때문에 산삼도 못 캐고 왔구먼. 박만석은 복실이가 자기들을 살렸다는 걸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산삼을 못 캐서 화가 났지요. 복실이는 계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온몸이 젖어 있었고 지쳐 있었지요. 덕녀가 몰래 복실이한테 왔습니다. 복실이를 보고 깜짝 놀랐지요. 복실아, 왜 이렇게 젖었어? 무슨 일 있었니? 덕녀가 복실이를 닦아주며 물었습니다. 복실이는 킁킁거렸지요. 덕녀는 박만석한테서 호랑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복실이가 사람들을 살렸다는 걸 알았지요. 복실아, 내가 그 사람들을 살렸구나. 착한 복실이. 덕녀가 복실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복실이는 덕녀 품에서 편안해했지요. 사흘 후 박만석과 최진사는 다시 욕심을 냈습니다. 호랑이가 무섭기는 했지만 산삼의 유혹을 이길 수 없었지요. 이번에는 다른 곳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호랑이가 없는 산 반대편으로 가기로 했지요. 또 복실이를 끌고 갔습니다. 복실이는 지쳐 보였지만 박만석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산 반대편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곳은 풀이 더 많았지요. 온갖 풀과 나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복실이는 코를 킁킁거리며 걸었습니다. 그리고 한 곳에서 멈춰 섰지요.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박만석이 달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뭐냐? 또 더덕이냐? 박만석이 의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복실이가 뭔가를 파냈지요. 박만석이 집어들었습니다. 뿌리가 굵고 잎이 넓었습니다. 산삼처럼 보였지요. 오, 이번에는 큰 게 나왔구먼. 박만석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최진사도 다가와서 봤지요. 허허, 크기가 보통이 아니구려. 이건 비싸게 팔 수 있겠소. 두 사람은 신이 났습니다. 복실이가 또 다른 곳을 찾아냈지요. 이번에도 비슷한 뿌리를 파냈습니다. 박만석과 최진사는 자루에 가득 담았습니다. 오늘은 대박이라고 생각했지요. 산을 내려와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박만석이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오늘 캔 것들을 내일 장에 내다 팔아야겠소. 큰 돈을 벌겠구려. 최진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이다. 내일 아침 일찍 장에 갑시다. 그날 저녁 박만석은 기분이 좋았습니다. 술을 마시며 최진사와 떠들었지요. 하지만 밤중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만석이 갑자기 배를 움켜쥐고 신음하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아파. 박만석이 신음했습니다. 최진사도 마찬가지였지요. 나도 배가 아파. 두 사람은 뒹굴며 아파했습니다. 배가 뒤틀리는 것 같았지요. 박씨 마누라가 황급히 의원을 불렀습니다. 의원이 와서 두 사람을 살폈지요. 의원이 물었습니다. 오늘 무얼 먹었냐고, 이상한 걸 먹지 않았냐고 했습니다. 박만석이 신음하며 말했습니다. 저녁에 산삼을 달여서 먹었다고 했지요. 오늘 캔 산삼이 너무 좋아 보여서 한 뿌리를 먹어봤다고 했습니다. 의원이 남은 뿌리를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산삼이 아니옵니다. 독초입니다. 의원이 소리쳤습니다. 박만석과 최진사는 깜짝 놀랐지요. 뭐고? 이건 동미나리 뿌리입니다. 산삼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독이 있는 풀이옵니다. 의원이 설명했습니다. 박만석과 최진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의원이 급히 약을 다렸습니다. 두 사람에게 먹였지요. 한참을 토하고 나서야 조금 나아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만석과 최진사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기운이 하나도 없었지요. 박만석이 신음하며 말했습니다. 그 개 자식이 독초를 캐왔구먼. 최진사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산삼인 줄 알았더니 독초였다니.
두 사람은 후회했습니다. 욕심을 부린 게 화근이었지요. 사흘 동안 두 사람은 알아누웠습니다. 배탈이 심해서 꼼짝도 못했지요. 마을 사람들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박영감이 독초를 먹고 배탈이 났다더라. 산삼인 줄 알고 먹었다가 큰일 날 뻔했다지. 욕심을 부리다가 화를 당했구먼.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박만석이 평소 구두쇠라 인심도 없었거든요.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지요. 일주일 후 박만석과 최진사는 겨우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기운이 없었지요. 박만석이 복실이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개는 쓸모가 없구먼. 더덕이나 캐오고 독초나 캐오고 차라리 내쫓아버릴까. 박만석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산삼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했지요. 최진사가 말했습니다. 박 어르신, 혹시 그 여종이 비법을 알고 있는 게 아니겠소? 그 여종이 있을 때는 산삼을 잘 찾았지 않소? 박만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지도 모르겠소. 여종을 다시 데리고 가봐야겠소. 다음 날 박만석이 덕녀를 불렀습니다. 내일 산에 가자. 내가 개를 데리고 산삼을 찾아라. 덕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되었지요. 복실이가 일부러 더덕과 독초를 찾은 건 아닐까. 복실이가 영리해서 나쁜 사람들을 혼내주려고 그런 건 아닐까. 덕녀는 복실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복실이는 꼬리를 흔들며 덕녀를 올려다 봤지요. 그날 밤 덕녀는 복실이한테 가서 속삭였습니다. 복실아, 내일 산에 가면 산삼을 찾되 저 사람들이 못 가져가게 해줄래? 덕녀가 말하자 복실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하지만 뭔가 알아듣는 것 같았지요. 덕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음 날 아침 박만석은 덕녀와 복실이를 데리고 산으로 갔습니다. 최진사는 아직 몸이 안 좋아서 집에 남았지요. 산을 오르는 동안 박만석이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제대로 된 산삼을 찾아야 한다. 더덕이나 독초 같은 걸 캐오면 그땐 너희 둘 다 내쫓을 줄 알아라. 덕녀는 고개를 숙이고 복실이는 덕녀 옆을 따라왔지요. 산 중턱쯤 왔을 때 복실이가 코를 킁킁거리며 어느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박만석이 따라가니 복실이는 나무 밑에서 멈춰서서 땅을 파기 시작했지요. 덕녀가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흙을 헤치자 산삼이 나왔습니다. 오, 드디어 제대로 된 산삼이로구나. 박만석이 산삼을 빼앗아 들고 자세히 살피니 크기도 좋고 모양도 좋았지요. 박만석은 흐뭇하게 웃으며 복실이를 따라다녔습니다. 복실이는 계속 산삼을 찾아냈고 한 시즌쯤 지나자 자루에 산삼이 5뿌리나 쌓였습니다. 허허, 오늘은 대박이로구나. 이 정도면 은자 20냥은 받겠어. 박만석이 혼자 좋아하며 계산하는 동안 덕녀는 멀찌감치 서서 지켜봤지요. 복실이가 또 다른 곳으로 갔는데 이번에는 바위 절벽 가까이였습니다. 복실이는 절벽 근처를 킁킁거리며 한 곳을 봤지요. 박만석이 욕심에 눈이 멀어 절벽 가까이 다가가서 몸을 숙여 산삼을 캐려는 순간 바위가 무너졌습니다. 우르르르, 으악. 박만석이 절벽 아래로 떨어졌는데 서너 길 정도 되는 절벽이었지만 바위와 나무에 부딪히며 떨어졌지요. 쿵. 다리가 부러진 것 같다. 박만석이 바닥에서 신음하며 다리를 움켜쥐고 자루에 담았던 산삼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덕녀는 위에서 내려다보다가 복실이를 보니 꼬리를 흔들며 덕녀를 올려다보고 있었지요. 마치 계획대로 되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이년아, 빨리 내려와서 날 끌어올려라. 어서. 박만석이 소리쳤지만 덕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절벽을 내려갔습니다. 박만석을 업고 천천히 산을 내려왔는데 무거웠지만 어쩔 수 없었지요. 한 시즌쯤 걸려서 마을에 도착한 덕녀는 박만석을 내려놓고 의원을 불렀습니다.
의원이 와서 박만석을 살피더니 말했지요.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석 달은 꼼짝 못 하실 겁니다. 절대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다음 날 소문이 마을에 퍼지자 최 진사가 박만석을 찾아왔습니다. 박 어르신, 이제 그 개는 포기하시는 게 좋겠소. 호랑이한테 쫓기고 독초를 캐오고 이번에는 절벽에서 떨어지고 그 개는 재수가 없소. 박만석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런 것 같소. 이제 그 개는 됐소. 데려가시든지 마음대로 하시오. 최 진사도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지요. 나도 이제 그만두겠소. 배탈도 나고 산삼도 제대로 못 캐고 욕심을 부린 게 화근이었소. 그날 저녁 박만석이 덕녀를 불렀습니다. 너 그 개를 데려가거라. 나는 이제 필요 없다. 그리고 너도 이제 그만 나가거라. 석 달 동안 내가 꼼짝 못하니 여종을 먹여 살릴 여유가 없다. 덕녀는 내쫓기는 것이지만 동시에 자유를 얻는 것이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알겠사옵니다. 나으리. 다음 날 아침 덕녀는 헛간에서 자기 물건을 챙겼는데 낡은 옷 몇 벌이 전부였지요. 그리고 헛간 구석에 묻어둔 은자를 꺼내 나무 상자를 열어보니 은자 2냥이 남아 있었습니다. 25냥을 빼앗기고 남은 돈이었지요. 덕녀는 은자를 품에 넣고 복실이를 불렀습니다. 복실아, 이제 우리 떠나자. 복실이는 꼬리를 흔들며 따라왔고 덕녀는 박만석 집을 돌아보지도 않고 나섰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이웃 고을로 향했는데 하루 종일 걸어서 해가 질 무렵 도착했지요. 작은 주막을 찾아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덕녀는 일자리를 찾았지만 뚱뚱한 몸 때문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지요. 며칠을 헤매다가 덕녀는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복실이와 함께 산삼을 캐서 파는 건 어떨까? 산으로 가서 복실이와 함께 산삼을 찾았는데 복실이는 여전히 산삼을 잘 찾아냈습니다. 사흘 동안 산삼을 5뿌리 캐서 장에 내다 팔아 은자 10냥을 받았지요. 덕녀는 그 돈으로 마을 끝자락에 조그만 오두막을 얻었는데 허름했지만 덕녀와 복실이가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는 동안 덕녀는 복실이와 함께 산삼을 캐서 팔았는데 많이 벌지는 못했지만 먹고 살기에는 충분했지요. 어느 날 덕녀는 장에서 약재상 주인을 만났는데 전에 산삼을 팔았던 그 주인이었습니다. 주인이 덕녀를 알아보고 말했지요. 아, 산삼을 가져오시던 분이시구먼. 요새도 산삼을 캐시는가? 그러하옵니다. 혹시 산삼을 구하는 법을 아시오? 요새 산삼이 귀해서 구하기가 힘든데 만약 꾸준히 공급해 주실 수 있다면 좋은 값에 사드리겠소. 덕녀는 복실이가 있으니 산삼을 꾸준히 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달에 3-4뿌리 정도는 구할 수 있을 것 같사옵니다. 주인이 기뻐하며 말했지요. 그렇다면 좋소. 한 뿌리당 은자 3냥씩 드리겠소. 어떻소? 은자 3냥. 덕녀는 놀랐는데 보통은 한 냥에서 2냥 정도였거든요. 은자 3냥이요? 덕녀가 되물으니 주인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요새 산삼이 워낙 귀하니까 말이오. 게다가 당신이 가져오는 산삼은 품질이 좋소. 뿌리가 튼튼하고 모양도 좋더이다. 그러니 3냥을 드리는 거요. 덕녀는 가슴이 두근거렸는데 한 달에 3-4뿌리만 팔아도 은자 10냥 넘게 벌 수 있다는 얘기였지요. 고맙습니다요. 꼭 좋은 산삼만 가져오겠나이다. 덕녀가 허리를 굽혀 인사하니 주인도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좋소. 그럼 앞으로 잘 부탁하오. 그날부터 덕녀는 약재상과 거래를 시작했는데 한 달에 3-4뿌리씩 산삼을 팔면 주인은 약속대로 한 뿌리당 은자 3냥씩 주었지요. 덕녀는 처음으로 안정된 수입이 생겨서 한 달에 은자 10냥 넘게 벌었는데 박만석 집에서 1년 내내 일해도 못 벌던 돈이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덕녀는 은자 100냥 넘게 모았고 그 돈으로 마당이 있는 조금 더 큰 집으로 이사했지요.
덕녀는 마당에 텃밭을 만들어 채소를 심었고 복실이는 마당을 뛰어다니며 놀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덕녀를 알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뚱뚱하다고 수군거렸지만 시간이 지나자 덕녀의 착한 마음씨를 알게 되었지요. 덕녀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는데 약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산삼을 나눠주기도 하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돌봐주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덕녀를 고마워했는데 뚱뚱한 몸이 문제가 아니라 착한 마음씨가 중요하다는 걸 알았지요. 세월이 흘러 3년이 지나자 덕녀는 이제 30줄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뚱뚱했지만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있었지요. 복실이도 나이를 먹었는지 털에 흰 털이 섞이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덕녀를 따라다녔고 여전히 산삼을 찾아냈습니다. 어느 봄날 덕녀는 마당에서 꽃씨를 심고 있었는데 복실이는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지요. 이웃집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덕녀야, 고맙구나. 내가 준 약재 덕분에 우리 영감이 많이 나아졌단다. 아니에요, 할머니. 별일 아니었어요. 내 같은 착한 아이가 어디 있겠니? 할머니가 덕녀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해가 저물어 덕녀는 집 안으로 들어가 저녁을 준비했는데 복실이에게도 밥을 담아줬지요. 둘이 함께 저녁을 먹으며 덕녀가 말했습니다. 복실아, 우리 참 멀리 왔구나. 기억나니? 박만석 집에서 구박받던 때 말이야. 그때는 언제 자유로워질까 막막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평화롭게 살고 있어. 다 내 덕분이야. 복실이는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밤이 되어 덕녀는 마루에 앉아 달을 바라봤는데 환한 보름달이 떠 있었지요. 사람들은 욕심을 부리면 복을 얻는다고 생각하지만 덕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복은 욕심이 아니라 만족에서 온다는 걸 말이지요. 박만석과 최진사는 많이 가졌지만 욕심 때문에 불행했고 덕녀는 적게 가졌지만 만족하며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복실이 같은 친구가 있다는 게 가장 큰 복이었지요. 복실이가 덕녀 옆에 와서 앉자 덕녀는 복실이를 안고 달을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복을 바랍니다. 하지만 진짜 복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지요. 박만석과 최진사처럼 욕심을 부리면 오히려 화를 당하는 법입니다. 호랑이한테 쫓기고 독초를 먹고 다리가 부러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덕녀처럼 작은 것에 만족하고 착하게 살면 복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구박받던 여종이 자유를 얻고 평화롭게 사는 게 바로 복이지요. 과한 욕심은 화를 부르는 법이고 착한 마음은 복을 부르는 법이랍니다. 진짜 친구가 옆에 있다면 그게 바로 가장 큰 복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